차가운 통계 사이에 이 거대한 격차는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한국의 진짜 저력, 그리고 세계가 우리에게 매달리는 5가지 핵심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우리나라가 글로벌 무대에서 얼마나 대단한 위치를 차지했는지 확실하게 실감하게 되실 겁니다. 시간은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시절 반도체판에서 한국은 명함조차 못 내밀던 변방의 낙오자였습니다. 시장을 호령하던 진짜 주인공은 이웃 나라 일본이었죠. 전 세계 반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을 일본 기업들이 쓸어 담았으니까요. NEC, 도시바, 히타치라는 이름은 그 자체로 시장의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일본 기술진은 대형 컴퓨터용 메모리 반도체를 무려 25년 동안이나 망가지지 않고 버티는 괴물 같은 수준으로 뽑아냈습니다. 밤을 꼬박 새우며 미세한 결함 하나도 용납하지 않던 그 집착을 그들은 장인정신이라 부르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1970년대 후반 일본 정부가 밀어붙인 VLSI 프로젝트가 대표적입니다. 나랏돈을 대고 기업들이 뭉쳐 초고품질 반도체 제조 시스템을 구축한 게 이때입니다. 명백한 일본의 독주 시대였죠. 하지만 1990년대가 도래하면서 판도가 통째로 뒤집힙니다. 대체 무슨 일이 터진 걸까요? 바로 개인용 컴퓨터, 즉 PC의 폭발적인 보급이 시작된 겁니다. PC는 보통 어떻습니까? 3년에서 5년 정도 쓰다가 새 기기로 바꾸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일본 기업들은 여전히 25년 버티는 초고급 반도체만 고집했습니다. 분식집에 떡볶이 1인분 먹으러 온 손님상에 주방장이 자꾸 최고급 코스 요리를 들이미는 꼴이었죠. 소비자 입장에선 비싸기만 한 무용지물이니 당연히 다른 가게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요. 시장이 원한 건 적당한 품질에 합리적인 가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기업들은 우리 물건이 최고니 결국 살 것이라는 오만, 즉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기에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더 더해집니다. 일본 특유의 관료제식 의사결정 문화입니다. 신규 투자를 하려면 실무자의 기한서가 과장, 부장 상무를 거쳐 전무의 도장까지 줄줄이 찍혀야 겨우 돈이 돌았습니다. 한국 대기업 오너들이 조 단위 투자를 그 자리에서 결단할 때 일본은 결제판 돌리느라 골든타임을 허망하게 날려버렸습니다. 1년 주기로 기술이 요동치는 반도체 시장에서 이런 굼뜬 시스템은 시한부 선고나 다름없었죠. 결국 1990년대 후반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참으로 기이한 풍경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금요일 밤마다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일본 최고 반도체 기업들의 인류 엔지니어들이었죠. 회사에는 평범하게 퇴근하는 척하고는 김포나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삼성전자나 당시 현대전자, 지금의 SK하이닉스 공장으로 직행했습니다. 주말 내내 한국 기술진에게 미세공정 노하우와 수율 잡는 비법을 전수하고는 일요일 밤 비행기로 돌아가 월요일 아침엔 언제 그랬냐는 듯 제자리에 앉아 업무를 봤습니다. 업계에선 이를 두고 비밀리에 주말 알바 혹은 주말 출장이라 불렀죠. 이들이 받은 대가는 일본 월급의 몇 배에 달하는 막대한 현금 가방이었습니다. 수율 목표를 넘기면 수천만 엔이 그 자리에서 봉투째에 건네지기도 했습니다. 종신고용, 체제에 묶여 아무리 뛰어난 성과를 내도 보상이 쥐꼬리만 했던 일본 엔지니어들이 머릿속 핵심 노하우를 받아 건너 한국에 고스란히 넘겨버린 겁니다. 일본 기업들이 뒤늦게 보안을 강화하고 여권까지 뺏으며 발악했지만 이미 인간의 머릿속에 들어찬 지식까지 막을 방도는 없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공정전환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단숨에 난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배경엔 이 그림자 부대들의 공이 지대했습니다. 일본이 수십 년간 일군 생생한 기술 자산이 단 몇 년 만에 한국 땅의 통째로 이식된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1999년 NEC와 히타치는 생존을 위해 메모리 부문을 떼어내 엘피다 메모리를 합작 설립했습니다. 후지츠는 일찌감치 디램에서 손을 뗄고 미쓰비시 전기마저 2003년 엘피다에 흡수되며 무대 뒤로 사라졌죠. 하지만 그 엘피다조차 출신 기업 간의 파벌 싸움과 방만한 경영으로 적자를 거듭하다 2012년 파산을 신청했고 이듬해 미국 마이크론의 통째로 넘어갔습니다. 일본의 독자적인 디램 생산 기반이 완전히 뿌리째 뽑힌 순간이었습니다. 낸드플래시의 시조새 격인 도시바의 말로는 훨씬 더 처참했습니다. 1조엔 규모의 대형 분식 회계 스캔들이 터진 데다 미국에서 인수한 원전자 회사 웨스팅하우스가
2017년 파산하며 천문학적인 빚더미를 안았습니다. 결국 그룹의 공멸을 막기 위해 가장 알짜배기였던 메모리 사업부를 시장에 매물로 던져야 했습니다. 2018년 베인캐피털 주도로 애플, 델, 그리고 한국의 SK하이닉스가 참여한 컨소시엄에 약 180억 달러라는 가표를 달고 팔려나갔습니다. 기술, 유출만큼은 막아야 한다며 버티던 일본 통상산업성도 도시바 전체가 수몰될 위기 앞에서는 결국 백기를 들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세계 시장의 절반을 호령하던 제국이 이토록 허망하게 무너진 겁니다. 여기서 가슴에 새겨야 할 숫자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05년 삼성전자는 수율 완성과는 거리가 먼 83% 단계에서 과감히 양산을 밀어붙여 영업이익률 30%를 달성했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 엘피다는 수율을 98%까지 끌어올려 이른바 완벽한 라인을 구축하고도 영업이익률은 고작 3%에 그쳤습니다. 결과는 파산이었죠. 장인 정신이 시장의 속도를 놓치는 순간 얼마나 가혹한 대가를 치르는지 보여주는 잔인한 지표입니다. 그런데 진짜 짜릿한 반전은 한국 내부에서 한 번 더 몰아쳤습니다. 2015년 무렵 SK 하이닉스 내부에는 사내 직원들이 모두 기피하던 비운의 부서가 있었습니다. 바로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 개발팀이었습니다. 당시 이 팀의 별명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돈 먹는 하마였습니다. 돈도 안 되는 과학 실험이나 붙잡고 있다며 비아냥거리는 시선이 허다했죠. HBM이 뭔지 초등학생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반도체는 단층 주택처럼 옆으로 넓게 칩을 맙니다. 반면 HBM은 아파트처럼 칩을 8층, 12층으로 위로 차곡차곡 쌓아 올립니다. 그러고는 모든 층을 관통하는 초고속 엘리베이터 통로를 수천 개 뚫어 데이터가 번개처럼 수직으로 오르내리도록 설계한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베이터 통로의 두께가 머리카락 굵기보다 얇습니다. 0.001mm만 비틀어져도 제품, 전량을 폐기해야 하죠. 돈은 돈대로 쏟아붓는데 제조 난이도는 그야말로 극악이었던 셈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모험을 했을까요? 인공지능 연산의 핵심은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가 데이터를 미친 듯이 굴려대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GPU가 고성능이어도 데이터를 날라 주는 메모리가 거북이 걸음이면 시스템 전체가 마비됩니다. 8차선 고속도로를 깔아놔도 톨게이트가 1차선이면 교통체증이 터지는 이치와 같습니다. HBM은 GPU 몸체에 직결되어 초당 테라바이트급 데이터를 막힘없이 퍼붓는 핵심 부품입니다. 인공지능의 심장부나 다름없는 독보적인 존재죠. 당시 SK하이닉스 연구원들은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를 수천 장씩 부숴가며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 끝에 독자 공정인 MRMUF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칩을 고층으로 쌓을 때 발생하는 발열 왜곡 현상을 특수 액체 소재로 해결해 열도시키고 접합력도 단단히 검어진 혁신 기술입니다.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사내에서는 이 사업을 당장 접으라는 압박이 거셌습니다. 특히 2세대 HBM 개발 당시에는 수율이 바닥을 기어 존폐 위기까지 몰렸습니다. 하지만 연구진은 도끼로 버텼습니다. 같은 시기 업계 최강자였던 삼성전자는 전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2019년 메모리 시장에 불황이 닥치자 삼성 수뇌부는 HBM의 매출 비중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전담 부서를 공중분해해버립니다. 핵심 엔지니어들을 일반 디램 부서로 흩어놓기까지 했죠. 그 순간 챗GPT가 몰고 올 생성형 인공지능의 거대한 쓰나미를 읽지 못한 겁니다. SK 하이닉스가 이 악물고 차세대 HBM3에 모든 판돈을 걸 때 삼성은 가장 중요한 승부처에서 가속 뱃달이 아닌 브레이크를 밟은 셈입니다. 마침내 운명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엔비디아의 수장 젠슨 황 CEO가 인공지능 GPU에 탑재할 초고속 메모리 수급에 나섰습니다. 삼성이 주춤하는 사이 수요를 확보한 유일한 기업인 SK하이닉스가 기회를 낚아챕니다. 경쟁사가 풀지 못한 발열 난제를 독자적인 MUF 공법으로 증명해내며 인공지능 GPU용 HBM3의 독점 공급권을 따내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업계에선 당시 계약 단가가 일반 디램보다 5배 이상 비싼 프리미엄 가치였다고 봅니다. 반면 삼성은 기존 NCF 공법만 고집하다가 12단 적층 공정에서 열과 납땜 결함에 발목이 잡혀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 문턱을 한참 동안 넘지 못했습니다. 그 성적표가 어땠는지 숫자로 확인해 보시죠. SK
하이닉스는 2024년 매출 약 66조 원, 영업이익은 자그마치 23조 4천억 원을 찍었습니다. 영업이익률 35%라는 수치는 메모리 업계의 하나의 신화이자 경이로운 기록입니다. 4분기에는 분기 영업이익만 8조 원을 돌파하며 이익률이 41%까지 치솟았는데 같은 기간 삼성전자 전사의 영업이익을 단일 기업인 SK하이닉스 한 곳이 뒤집는 대사건이 터졌습니다. 반도체 부문만이 아니라 삼성전자 전체를 눌러버린 겁니다. 사내에서 구박받던 애물단지팀이 이제는 회사 전체를 먹여 살리는 거대한 캐시카우가 된 셈입니다. 가트너 발표에 따르면 2025년 SK하이닉스의 매출은 약 89조 4천억 원에 육박해 미국 인텔을 제치고 글로벌 반도체 매출 3위에 등극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2025년 1분기 SK 하이닉스가 D램 시장에서 사상 최초로 삼성전자를 밀어내고 세계 1위를 차지했다는 점입니다. 1992년부터 33년간 요지부동이었던 삼성의 왕자가 국내 경쟁사의 손으로 넘어간 순간입니다. 시장 조사기관들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HBM 점유율은 약 60%, 삼성까지 합치면 우리나라 두 기업이 글로벌 HBM 시장의 무려 80%를 독식할 전망입니다. 인공지능의 심장을 한국이 지배한다는 말이 단순한 수식어가 아닌 숫자가 입증하는 엄연한 현실이 된 거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전율 돋는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니까요. 인공지능이 아무리 천재적이어도 전력 공급이 끊기면 고작 비싼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걸 아십니까?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데 그 전력 흡수량이 실로 가공할 만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전기를 배달할 미국 전력망의 대략 70%는 구축된 지 25년을 훌쩍 넘긴 노후 설비들입니다. 변압기 평균 수명인 40년을 넘겨 간당간당한 장비도 사방에 널렸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전기 수요는 폭발하는데 이를 나를 혈관은 이미 동맥경화에 걸린 셈이죠. 여기서 변압기의 중요성을 짧게 짚고 가겠습니다. 전기를 원거리로 송전할 때 전압이 낮으면 도중에 증발하는 에너지가 엄청납니다. 반대로 전압을 2배 올리면 전류는 절반이 되고 송전 손실은 무려 4분의 1로 뚝 떨어집니다.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정상 가동하려면 이 초고압 변압기가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덕분에 지금 한국전력기자재 업체들의 수주 잔고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효성중공업은 이미 10조 원을 돌파했고 HD현대일렉트릭은 9조 원대, LS일렉트릭이 약 4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일진전기까지 가세한 K변압기 4대장의 일감만 합쳐도 23조 원에 육박합니다. 2028년까지 공장 라인이 틈새 없이 풀가동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약하자면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만들어내기만 하면 부르는 게 값인 황금기가 열린 겁니다. 과거엔 변압기 납기가 1년에서 2년이었지만 지금은 5년 가까이 대기해야 합니다. 숙련공 부족과 원자재 공급난, 수요 폭발이 한꺼번에 맞물린 결과죠. 여기에 미국이 안보 규제를 앞세워 중국산 변압기를 자국 전력망에서 완전히 매장시켰기 때문에 대형 변압기 양산 능력을 갖춘 자유진영 국가는 사실상 한국이 유일합니다. 국내 기업들이 이 시장을 장악한 비결은 단순히 저렴한 몸값 때문이 아닙니다. 약속한 기일 내에 완벽한 제품을 정확히 납품하는 신뢰도가 가장 큰 무기입니다. 아울러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해 엘라베마나 테네시 등 미국 현지에 선제적으로 생산 기지를 구축한 영리한 전략도 한몫했습니다. HD현대일렉트릭의 경우 2025년 매출 4조 원대, 영업이익 1조 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실적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마진이 두둑한 765kV, 초고압 라인 중심의 알짜배기 수주진 골라받는 명확한 전술 덕분입니다. 한때 사양산업이라 눈총봤던 변압기 제조사가 인공지능 시대의 막후 권력자로 급부상한 겁니다. 판을 더 키워볼까요? 데이터 센터를 돌리려면 변압기만으론 부족합니다. 그 전력을 생산할 발전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문제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집어삼키는 전기량이 너무 방대해 기존 발전 방식으론 감당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떠오른 게 바로 SMR, 즉 소형 모듈 원전입니다. 거대 원전을 통째로 건설하는 대신 공장에서 모듈별로 정밀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만 하는 차세대 원자력 기술입니다. 빌 게이츠나 샘 올트먼 같은
글로벌 거물들이 천문학적인 자금을 밀어넣는 핵심 타깃이죠. 여기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다시 한번 치고 나옵니다. 그 내막을 보려면 미국 원전 역사상 최악의 잔혹사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바로 미국 조지아주의 보글 원전 3 사호기 사태입니다. 미국이 수십 년 만에 재개한 대형 원전 사업으로 초기에 책정된 예산은 140억 달러에 가동 목표는 2016년에서 2017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첫 삽을 뜨자마자 그야말로 황당한 파행이 이어졌습니다. 배관 용접을 맡길 베테랑 인력이 씨가 말랐던 겁니다. 도면을 보고 기기를 정밀 조립할 현장 인력도 턱 없이 모자랐죠. 결국 철거와 재시공을 무한 반복하는 바람에 공기가 6년에서 7년이나 지연됐고 최종 공사비는 자그마치 368억 달러로 초기 예산의 2배 퍼의 6배까지 폭등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값비싼 원전이라는 오명이 이렇게 탄생한 거죠. 이 참사가 시사하는 바가 과연 뭘까요? 미국이라는 거인이 이제는 거대한 물리 인프라를 독자적 역량으로 기한 내에 완공하지 못한다는 민낯을 전 세계에 적나라하게 까발린 셈입니다. 1980년대만 해도 미국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웃돌았으나 현재는 10%대 초반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용접공, 배관공, 대형 단조 기계를 다루는 베테랑 엔지니어 등 현장에서 쇠를 만지며 잔뼈가 굵은 이들이 미국 땅에서 씨가 마른 겁니다. 청사진이 아무리 혁신적이어도 그걸 실제로 깎고 두드려 용접해낼 손이 없다면 그저 쓸모없는 종이 쪼가리일 뿐이죠. 이 타이밍에 전 세계의 시선이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으로 일제히 쏠리게 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창원 공장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인 14,000톤급 단조 프레스가 위용을 자랑하며 돌아가고 있습니다. 높이 약 29m, 너비 9m에 이르는 이 거대 장비가 성인 남성 약 24만 명이 동시에 짓누르는 압도적인 힘으로 특수 강철을 단숨에 지식여버립니다. 이 장비 한 대로 연간 8만 톤 이상의 단조품을 뽑아내는데 이는 중형 세단 5만 대를 합친 무게와 맞먹는 수치입니다. 원자로의 핵심 부품인 압력 용기를 제작하려면 초대형 강철 덩어리를 용접선 하나 없이 통째로 찍어내야 합니다. 여러 조각을 이어 붙였다간 고압과 극심한 방사선 노출 시 이음새가 약해져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런 독보적인 단조 역량을 미국이 1980년대 이후 완전히 상실했다는 사실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재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차세대 원전을 설계하는 기업들이 약속이나 한 듯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세운 테라파워를 필두로 뉴스케일, 홀텍, 엑스에너지 같은 거물들이 자신들의 설계도를 들고 창원을 찾습니다. 중국을 배제하면 자유진영 진영에서 그 정밀한 도면을 실제 하드웨어로 구현할 수 있는 제조처가 사실상 두산 에너빌리티 외엔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인공지능 초고속 메모리 공급망을 쥐대에 이어 원전 부품 파운드리 왕자까지 거머쥔 셈입니다. 결국 글로벌 SMR 사업 전체의 운명이 창원 공장의 생산 스케줄에 종속되어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테라파워의 나트륨 프로젝트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핵심 장비인 가드 베셀과 지지 구조물 제작을 맡았고 HD 현대중공업 계열사가 원자로 용기 제작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SK그룹 역시 약 2억 5천만 달러를 베팅하며 테라파워의 2대 주주로 올라섰고 한국 수력원자력까지 합세하면서 설계와 자본, 운영 노하우를 한데 묶은 강력한 한미 원전 동맹이 구축되었습니다. 이 끈끈한 동맹의 추진력으로 테라파워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로부터 무려 10년 만에 신규 상업 원전 건설 승인을 받아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와이오밍주 현지에서 실증, 롤을 한참 건설 중이며 2030년 상업운전 개시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또한 홀텍의 SMR160 모델에 대한 글로벌 독점 시공권을 확보하며 원전 건설 시장에서 영토를 무서운 속도로 확장하는 중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대형 원전 수출 전선에서도 초대형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2024년 7월 체코 정부는 자국에 새로 건설할 신규 원전의 최종 사업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전격 선정했습니다. 사업 규모만 약 26조 원에 달하는데 이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무려 16년 만에 달성한 쾌거이자 프랑스나 미국 같은 원자력 종주국들을 가뿐히 따돌리고 쟁취한 결과물입니다. 유럽 영토 한복판에 한국형
원전의 깃발을 당당히 꽂은 셈입니다. 이후의 흐름은 거침없는 질주 그 자체입니다. 우리 정부는 현재 티르키예 원전 수출 계약을 긴밀히 조율 중이며 사우디아라비아와 영국, 네덜란드 같은 강소국들까지 한국형 원전에 눈독을 들이는 실정입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공사 기간 준수는 기본이고 합리적인 가격에 철저한 안전성까지 완벽하게 검증을 마쳤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30년 동안 붙잡고 있을 작업을 한국은 10년 만에 해치웁니다. 인공지능 시장이 폭발하며 데이터 센터용 전력 확보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지금 대규모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대안은 결국 원자력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원전을 전 세계에서 가장 신속하고 깔끔하게 지어 올리는 시공 능력을 바로 한국이 가졌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발전소 건설 기지라는 타이틀을 대한민국이 확고하게 거머쥔 셈입니다. 이번에는 무대를 거친 바다로 옮겨보겠습니다. 2024년 말 기준 전 세계 해상을 누비는 LNG 운반선 4척 중 3척, 즉 무려 75%가 우리 손으로 건조한 배입니다. 바다 위를 떠다니는 가스선 대부분이 한국산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이죠. 2026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00여 척의 LNG선이 글로벌 항로에 동시 투입되는데 이 역시 우리 조선소들이 출격시킵니다. 천연가스를 액체로 보존하려면 영하 160이 도라는 극저온을 배 안에서 빈틈없이 통제해야 합니다. 증발한 가스를 다시 액화하는 고난도 기술력에서도 한국조선은 독보적인 지위를 자랑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미국은 1980년 이후 LNG선을 단 한 척도 건조하지 못했습니다. 세계 최대 가스 수출국이 되었으면서도 정작 이를 실어 나를 운반선은 한국에 전적으로 구걸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처지에 놓인 겁니다. 제조 원가를 비교하면 그 격차는 훨씬 더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미국 조선소가 만든 중소형 컨테이너선 한 척이 약 3억 3,400만 달러인데 한국이 건조하는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약 2억 7,200만 달러 선입니다. 적재 용량이 6배나 큰 우리 배가 가격은 오히려 6천만 달러나 더 저렴한 셈입니다. 방산 군함 분야로 넘어가면 격차는 안드로메다 수준으로 벌어집니다. 미국 이지스 구축함은 한 척에 25억 달러를 태우고도 9년이 걸리는 반면 한국의 정조대왕급 구축함은 동급 성능에 약 5억 6천만 달러의 예산과 5년의 정밀 공기면 진수가 가능합니다. 비용은 4분의 1, 건조 기간은 절반 수준으로 뚝 자른 겁니다. 그러니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군함의 유지 보수와 건조를 한국에 맡기겠다고 공언한 것은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향후 글로벌 함정 정비 시장이 약 157조 원 규모로 팽창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이 물량을 소화하려는 사실상 대한민국밖에 대안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보셔도 명확한 승리 공식 하나가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반도체, 변압기, 원전, 그리고 조선업까지 관통하는 맥락 말입니다. 이 4가지 핵심 산업의 공통 분모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전부 미래 인공지능 생태계를 떠받치는 거대한 물리적 하드웨어 인프라라는 사실입니다. 인공지능의 중추인 HBM, 그 시스템에 전력을 공급하는 변압기, 그 에너지를 원천 생산하는 원전, 마지막으로 발전 원료를 나르는 LNG선까지. 이 4가지 축이 무너지면 아무리 화려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도 그저 모니터 속 가상 현실일 뿐입니다. 코드는 단 1초 만에 복제할 수 있어도 14,000톤 프레스로 찍어내는 원자로와 영하 160이 돌을 버텨내는 초저온 탱크는 절대 복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대한민국이 가장 단단하고 강력한 진입 장벽이자 무기입니다. 혁신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도 한국은 어느새 게임 체인저로 우뚝 섰습니다. 2022년 터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 전역에 군비 경쟁이 붙었는데 미국 무기는 가격이 천정부지였고 독일제는 납기가 하염없이 늘어졌습니다. 이때 구원투수로 한국의 문을 다급하게 두드린 국가가 바로 폴란드였습니다. 2022년 7월 폴란드는 K2 전차 약 1000대, K9, 자주포 672, 문, FA50 경공격기 48대를 한국에서 전량 도입하는 초대형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수십조 원 규모의 K2 추가 물량만 9조 원에 육박하는 대한민국 방위산업 역사상 전무후무한 메가딜이었습니다. 폴란드가 수많은 국가 중 한국을 지목한 결정적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압도적인 기동력과 품질을 갖췄으면서도 가격 경쟁력까지 겸비했기 때문입니다. 타국 방산업체에 주문하면 5년에서 10년을 대기해야 하는 무기를
한국은 계약서 도장 찍고 단 15주 만에 첫 납품 물량을 기어이 맞춰 보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수뇌부가 아연실색할 수밖에요. K방산 3총사가 폴란드 전역을 수놓은 데 이어 루마니아, 호주, 사우디 등도 현재 줄을 서서 대기표를 뽑고 있습니다. 어느덧 한국은 전 세계 무기 수출 4위라는 독보적인 고지에 우뚝 섰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변방의 조롱거리였던 K, 방산이 이제는 없어서 못 파는 귀하신 몸이 된 겁니다. 여기에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또 하나의 거대한 변곡점이 찾아왔습니다. 자원의 무기화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죠. 중국이 핵심 광물 통제에 돌입하며 배터리 제조의 필수인 흑연에까지 사실상의 빗장을 걸어 잠갔습니다. 2022년 기준 대한민국의 흑연 음극재 중국 의존도는 무려 93.7%에 육박했습니다. 자원 공급줄을 중국 한 곳에 다 저당 잡힌 위험천만한 형국이었죠. 국내 배터리 대기업 3사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이 악재가 되레 대한민국을 더욱 강하게 다지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인조 흑연의 독자 양산에 성공하고 아프리카 광산 지분을 선점하면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규제를 뚫어낼 사실상 유일한 대체 공급처로 부상했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 등도 탈중국화의 사활을 걸면서 미국 중심의 글로벌 파트너십에서 한국의 위상은 한층 더 공고해졌습니다. 경이롭게도 중국이 갈륨 수출을 통제했음에도 2024년 국내 수입량은 오히려 2배나 껑충 뛰었습니다.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비축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한 전략이 제대로 먹혀든 겁니다. 또 하나의 극적인 반전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영월의 상동광산 이야기입니다. 한때 세계 시장을 호령하던 거대 텅스텐 광산이었으나 중국산 저가 공세에 밀려 30년 넘게 방치됐던 폐광입니다. 그런데 이 죽어있던 광산이 지금 화려한 부활을 선언했습니다. 캐나다 자원기업이 거액의 자본을 대며 재개발에 착수했고 미국 워싱턴 정가에서도 예의주시하는 중입니다. 2026년부터는 본격적인 채굴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과거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로 도발했을 때 우리가 단기간에 국산화 신화를 썼던 문법법과 판박입니다. 누군가 자원줄로 한국의 목을 조르려 들면 그것이 도리어 한국의 잠재력을 깨우는 방아쇠가 되는 법입니다. 여기에 한국이 쥐 또 하나의 초강력 병기는 소프트 파워, 즉 문화입니다. 포브스는 미래 초강대국의 지위는 문화적 리더십이 결정할 것이며 한국이 그 가장 완벽한 롤모델이라고 극찬했습니다. BTS와 블랙핑크는 기본이고 영화 기생충과 드라마 오징어, 게임 등이 지구촌 전체를 통째로 집어삼키지 않았습니까? 통계 지표를 보면 넷플릭스 내 한국 콘텐츠 시청, 시간은 미국 뒤를 바짝 쫓으며 당당히 세계 2위입니다. 영국과 일본 같은 전통적인 문화 대국들을 이미 까마득하게 따돌린 수치입니다. 이처럼 한국 콘텐츠에 매료된 외국인들이 K푸드를 먹고 화장품을 사며 결국 한국 땅으로 여행을 옵니다. 대한민국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프리미엄 브랜드로 진화한 셈입니다. 1980년대 일본 제조업이 누렸던 영광의 왕좌를 이제는 메이드 인 코리아가 고스란히 물려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종합 성적표는 어떨까요? 레이 달리오가 발표한 2024년 강대국 지수에서 한국은 미국, 중국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세계 6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구시대계 강대국들을 전부 뒤로 밀어낸 경이로운 지표입니다. 실제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이미 일본을 넘어섰으며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 중에서도 6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지가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다고 대대적으로 헤드라인을 뽑은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대한민국 수출액은 사상 최초로 7천억 달러 고지를 돌파하며 대기록을 작성했습니다. 그중 반도체 단일 품목이 전체 수출의 25%를 짊어졌을 만큼 독보적이었습니다. 자, 이제 거대한 퍼즐을 맞춰보겠습니다. 일본이 과거장인 정신의 늪에 빠지고 미국이 제조업 공장을 잃어버리는 사이 한국은 묵묵히 쇠를 깎고 반도체를 구우며 현장에서 실체를 빚어내는 제조 강국으로 거듭났습니다. 2024년 말에는 미국 정부가 SK, 하이닉스의 막대한 규모의 보조금과 대출 지원을 최종 승인하기도 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현재 미국 현지에 인공지능 메모리 생산 기지까지 구축하며 글로벌 영토를 확장 중입니다. 한미 인공지능 반도체 동맹이 그야말로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형국이죠.
물론 꽃길만 펼쳐진 것은 아니기에 냉정하게 리스크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들어서며 보조금 재협상 카드를 꺼낼 가능성은 우리 기업들의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직 보조금 확정 도장을 받지 못한 삼성전자의 경우 그 후폭풍에 더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입니다. 둘째는 인구 절벽 수준의 최저 출산율 탓에 현장을 지킬 숙련된 엔지니어들이 고갈될 것이라는 불길한 전조입니다. 아무리 첨단 기술이어도 제조의 뿌리는 결국 인간의 손끝에서 시작되는 법이니까요. 셋째, 우리가 하드웨어를 완벽하게 뽑아내도 핵심 설계 자산이나 도면은 여전히 미국에 목줄이 잡혀있다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원천 기술 종속이라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셈입니다. 넷째는 일본과 미국이 다시금 반도체 왕자를 찬탈하고자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누리는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가치가 영원할 것이라 자만했다간 단숨에 도태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은 존재합니다. 전 세계의 거물들이 앞다투어 대한민국을 찾고 우리 기업들과 동맹을 맺으려 안다라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한국이 빠지면 인공지능 시대의 물리적 인프라 자체가 작동 불능 상태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는 복사할 수 있어도 우리가 축적한 제조 노하우만큼은 절대 도둑질할 수 없습니다. 코드 몇 줄은 밤새 짜낼 수 있어도 수천 장의 웨이퍼를 폐기하며 쌓아 올린 10년의 세월은 그 누구도 단숨에 가로챌 수 없습니다. 이 시간의 장벽이 현재의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가장 두꺼운 방패입니다. 만약 과거 SK, 하이닉스가 단기 적자에 흔들려 HBM팀을 공중분해했다면 지금의 인공지능 혁명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외신들조차 지금 같은 속도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라며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름 없는 연구원들이 버텨낸 그 암흑 같은 시간 위에 인류의 미래를 빚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진짜 패권은 모니터 속 코드가 아니라 실제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제조의 손끝에 있습니다. 포브스가 한국을 새로운 초강대국이라 치켜세운 건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제 실감하시겠지요. 이 거대한 기회의 창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내고 활용할지는 결국 영상을 보시는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인공지능 시대 대한민국을 구원할 최고의 무기는 과연